한국, 거긴 핸드폰이나 만드는 나라 아니야? 한국 조선업은 그저 값싼 조립 공장이지. 유럽 조선업체 대표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을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5년 후 브라질에서 완성하지 못한 시추선들이 한국으로 예인됐고 단 몇 달 만에 완성됐습니다. 브라질 관료들은 진수식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죠. 브라질은 한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배를 만드는 조선 강국이었습니다. 세계 2위였던 나라가 어떻게 한국 앞에 무릎을 꿇게 됐을까요? 10만 명의 조선업 노동자가 1만 명으로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토마스 밀러입니다. 국제해양산업연구소 수석 애널리스트로 15년간 각국 조선업 경쟁력을 분석해왔습니다. 브라질 정부가 저희 연구소에 의뢰한 프로젝트로 브라질과 한국의 조선업을 비교 연구하게 됐죠. 솔직히 저도 처음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가격, 경쟁력만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목격한 진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나라가 어떻게 기술을 훔치려다 모든 것을 잃었는지, 그리고 또 다른 나라는 어떻게 묵묵히 기술을 쌓아 세계의 인정을 받게 됐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2023년 11월, 저는 리우데자네이루 국제해양포럼 참석차 브라질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국제해양산업연구소에서 15년간 각국 조선업 경쟁력을 분석해온 저에게 이번 출장은 특별했죠. 브라질 정부가 직접 의뢰한 프로젝트였으니까요. 브라질과 한국의 조선업을 비교, 분석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자료를 펼쳐들었을 때 흥미로운 수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브라질은 1970년대와 80년대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배를 건조하는 국가였다는 기록이었죠. 1958년부터 조선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온 역사도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그 시절 이제 막 조선업을 배우기 시작한 후발주자였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편견이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업은 가격 경쟁력은 있지만 기술력은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떨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값싼 노동력으로 대량 생산하는 곳 정도로만 여겼죠. 하지만 이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 공항에 내렸을 때 도시 전체가 들떠 있었습니다. 거대한 현수막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브라질 조선업 부활이라는 문구가 곳곳에 보였죠. 택시 기사마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브라질이 다시 조선 강국으로 돌아간다고, 일자리가 수만 개씩 생긴다고요. 호텔에 짐을 풀고 포럼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컨벤션 센터는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각국에서 온 조선업계 인사들, 정부 관료들, 투자자들이 모여 있었죠. 저는 등록을 마치고 메인 홀로 들어갔습니다. 개막 기조연설은 브라질 에너지 장관이 맡았습니다. 그는 단상에 올라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죠. 브라질은 1970년대와 80년대에 세계 2위의 조선 국가였다고, 그 영광을 되찾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장관의 다음 말이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조선업은 그저 값싼 조립 공장일 뿐이라고, 설계도만 있으면 브라질도 똑같이 만들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였어요. 삼성중공업이 2006년에 브라질에 진출의 기술을 이전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는 이미 한국 기술을 흡수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죠. 저는 메모를 하면서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조선업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 옆에 앉은 유럽 조선업체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장관은 계속해서 페트로브라스의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35년까지 선박 25척을 건조할 것이며 모든 프로젝트에 자국 생산 규정을 적용한다고 했죠. 현지 부품 사용 비율을 65%에서 70%까지 강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외국 기업이 브라질에서 사업하려면 반드시 이 조건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브라질 정부는 조선업 재건에 5조 5천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도 발표했습니다.
엄청난 규모였죠. 회의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기조연설이 끝나고 리셉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샴페인 잔을 들고 회장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유럽 조선업체 대표 몇 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근처로 다가갔죠. 한 독일 업체 대표가 말했습니다. 브라질 시장은 매력적이지만 자국 생산 규정이 문제라고. 65%나 되는 현지 부품 사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어요. 프랑스 업체 대표가 동의하며 덧붙였죠. 브라질은 과거 영광에 도취돼 있는 것 같다고. 1970년대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 이야기를 하냐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다 대화 주제가 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독일 대표가 말했어요. 한국 조선사들은 가격만 싸다고, 기술력은 여전히 유럽이나 일본을 따라오지 못한다고 했죠. 다른 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대량 생산에는 강하지만 고난도 기술은 결국 유럽에 의존한다고. 해양 플랜트, 핵심 장비는 다 유럽제 아니냐고 말했어요. 저도 그 자리에서 동의했습니다. 솔직히 저 역시 한국을 그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가격 경쟁력만 있는 나라, 유럽과 일본의 기술을 모방해서 저렴하게 파는 곳 정도로 생각했으니까요. 리셉션이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와 노트북을 열고 오늘 들은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브라질의 자신감, 유럽 업체들의 회의론, 한국에 대한 낮은 평가.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포럼 2일차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이날은 페트로브라스 임원의 발표가 예정돼 있었어요. 저는 메인홀 앞자리에 앉아 노트를 펼쳐들었습니다. 페트로브라스 임원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대형 스크린에 브라질 해안 지도를 띄웠어요. 여러 지점에 조선소 위치가 표시돼 있었죠. 니테로이, 수아페, 리우그란지 등 브라질 전역에 걸쳐 조선소가 분포해 있었습니다. 임원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질에는 1846년부터 조선업 전통이 있다고. 니테로이에 세워진 첫 민간 조선소는 브라질, 파라과이 전쟁 때 군함의 3분의 1 이상을 생산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1956년 주셀리누 쿠비체크 대통령이 현대식 조선소 건설을 시작했고 1958년에는 상업용 선박 펀드를 만들어 조선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했다고 했죠. 그 결과 1970년대와 80년대에 브라질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배를 건조하는 국가가 됐다는 겁니다. 당시 한국은 뭘 하고 있었냐고 반문하듯 물었어요. 배우는 단계였을 거라고, 브라질보다 한참 뒤처져 있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확실히 역사는 브라질 편이었구나 하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그렇게 앞서 있던 브라질이 왜 지금 다시 조선업 부활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임원은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1990년대 자유화 정책으로 브라질 조선업이 침체됐다고. 하지만 2000년대 들어 해상유전이 발견되면서 극적으로 회복했다고 설명했어요. 페트로브라스가 2003년부터 2016년까지 605개의 선박과 해양 구조물을 구매했다는 수치를 보여줬죠. 그리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강력한 자국 생산 규정을 적용할 거라고. 65%에서 70%의 현지 부품 사용을 의무화할 거라고 말했어요.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브라질 자체 기술로 배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브라질 관료들은 환호했고 일부 외국 참석자들도 긍정적으로 반응했어요. 하지만 유럽 업체 대표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죠.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한 일본 업체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현지 부품 공급망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65% 달성이 가능하냐고 물었죠. 페트로브라스 임원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수요가 생기면 공급도 따라온다고. 브라질에는 충분한 제조 역량이 있다고 말했어요. 정부 지원도 있으니 문제없다고 강조했죠. 저는 그 대답을 듣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조선 부품 공급망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브라질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오후 세션에서는 브라질 조선산업협회 회장이 발표했습니다. 그는 브라질 조선업의 밝은 미래를 그렸어요. 2014년에 8만 2천 명이었던 조선업 근로자가 앞으로 15만 명까지 늘어날 거라고 예측했죠. 새로운 조선소들이 건설되고 기술이 발전하고 브라질이 다시 조선 강국으로 우뚝 설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발표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2014년 8만 2천 명이었던 근로자가 2020년에는 1만 5천 명으로 줄었다는 수치가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81%나 감소한 겁니다. 그런데 회장은 이 부분을 빠르게 넘어가며 미래 전망만 이야기했죠. 저는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근로자가 81%나 감소한 이유가 뭐냐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 계획도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회장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대답했죠. 그건 일시적인 침체 때문이라고. 2010년대 중반 원유 가격이 폭락하고 일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극복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더 질문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메모장에 큼직하게 적어뒀어요. 81% 감소, 원인 파악 필요. 저녁 만찬이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여 네트워킹을 했죠. 저는 브라질 에너지부 고위 관료와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됐습니다. 관료가 제게 물었습니다. 오늘 포럼이 어땠냐고, 브라질 조선업의 미래가 밝아 보이지 않느냐고 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야심찬 계획인 건 맞지만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관료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로자 수가 급감한 걸 보면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자국 생산 규정 65%는 너무 높은 목표가 아닌가 싶다고 했죠. 관료는 손을 흔들며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건 과거 이야기라고. 이제는 정부 지원도 있고 기술도 있으니 문제 없다고 강조했어요. 한국이 할 수 있는 건 브라질도 할 수 있다고. 아니, 브라질이 더 잘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죠. 저는 더 이상 반론하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불편해질 것 같았거든요. 대신 와인을 홀짝이며 생각했습니다. 브라질은 과거 영광에 너무 취해 있는 것 같다고. 1970년대 세계 2위였다는 사실에 집착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만찬이 끝나고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오늘 하루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브라질의 오만함, 한국에 대한 과소평가, 현실과 동떨어진 자신감. 모든 게 기록됐죠. 창밖으로 리우데자네이루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도시였죠.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 화려한 불빛 뒤에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보고서를 작성하며 저는 결론을 적었습니다. 브라질은 야심차지만 현실 인식이 부족하다고,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무엇보다 과거 영광에 집착한 나머지 현재의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썼어요. 파일을 저장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부터는 실제 조선소를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회의장에서 듣는 이야기와 현장의 모습이 얼마나 다를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알게 될 것이었죠. 그 차이가 얼마나 충격적인지를요. 포럼이 끝나고 일주일 후, 저는 브라질 조선소 현장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니테로이 지역이었어요. 1846년부터 조선업 전통이 있다던 그곳이었죠. 포럼에서 들었던 화려한 이야기들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하며 차에 올랐습니다. 니테로이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출발해 2시간 넘게 달렸어요. 차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산업지대로 변해갔죠.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 있었습니다. 조선소 정문에 도착했을 때 경비원이 제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국제해양산업연구소 명함을 건네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게이트를 열어줬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부지가 펼쳐졌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최신식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고 거대한 도크가 파여 있었죠. 크레인들도 현대적으로 보였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제대로 된 조선소 같았어요. 브라질 측 현장 책임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카를로스라는 이름의 40대 남성이었어요. 그는 악수를 청하며 환영한다고 말했죠. 저는 그를 따라 조선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를로스가 먼저 사무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회의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그는 조선소 현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조선소는 2009년에 완공됐다고, 삼성중공업이 기술 지원을 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죠. 저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삼성중공업과는 지금도 협력하고 있냐고요? 카를로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니라고, 2012년에 삼성중공업은 철수했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기술은 이미 이전받았으니 문제없다고 덧붙였죠. 저는 더 질문했습니다. 현재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냐고요? 카를로스는 서류를 펼쳤어요. 드릴십 건조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 55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라고 8척을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죠. 숫자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지금까지 몇 척이나 완성됐냐고요? 카를로스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아직 완성된 배는 없다고. 하지만 곧 첫 배가 진수될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계약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2010년이었어요. 벌써 13년이 지났는데 단 한 척도 완성하지 못한 겁니다. 카를로스는 변명하듯 말했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부품 수급 문제도 있었고, 인력 교육도 필요했다고 했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장을 직접 보고 싶다고 했죠. 카를로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사무실을 나와 조선소 작업장으로 향했어요. 첫 번째 작업장에 들어섰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설은 훌륭했어요. 넓은 공간, 최신 용접 장비, 거대한 철판들. 하지만 뭔가 활기가 없었죠. 작업자들이 있긴 했지만 움직임이 느렸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카를로스가 한 작업장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브라질 용접공들이 선체 철판을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가까이 다가가 지켜봤죠. 용접공이 용접봉을 철판에 댔습니다. 불꽃이 튀었어요.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고 용접선이 삐뚤어지고 있었죠. 저는 조선업 전문가는 아니지만 15년간 현장을 다니며 본 경험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건 제대로 된 용접이 아니라고요. 한국인으로 보이는 감독관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용접공에게 작업을 멈추라고 손짓했어요. 용접선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뭔가 설명했죠. 용접공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한국인 감독관에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그는 김상훈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삼성중공업에서 파견됐다가 현재는 프리랜서로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작업 상황이 어떠냐고요? 김상훈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솔직히 매우 어렵다고, 용접 불량률이 70%를 넘는다고 말했죠. 70%라는 숫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은 10개 중 7개를 다시 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김상훈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매일 용접하고, 검사에서 불량 판정받고, 절단하고, 다시 용접하는 무한반복이라고 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불량률이 높으냐고요? 김상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본기가 안 돼 있다고, 브라질 용접공들에게 6개월간 교육을 했지만 여전히 이 수준이라고 말했죠. 용접은 최소 3년에서 5년은 배워야 제대로 할 수 있는데 6개월 교육으로 뭘 기대하겠느냐고 했어요. 다음 작업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는 부품 조립 구역이었어요. 그런데 작업이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노동자들이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죠. 카를로스에게 물었습니다. 왜 작업을 안 하냐고요?
그는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부품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브라질 현지 공급업체에 주문했는데 납기를 못 맞추고 있다고 했죠.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부품을 가져오면 되지 않느냐고요. 카를로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국 생산 규정 때문에 안 된다고, 최소 65%는 브라질 현지에서 조달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포럼에서 자랑스럽게 발표했던 그 65% 규정이 현장에서는 족쇄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브라질 공급업체들은 품질도 못 맞추고 납기도 못 지키는데 규정 때문에 해외에서 가져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오후가 되자 더 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품질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아침에 용접한 부분 대부분이 재작업 판정을 받은 거예요. 김상훈이 제게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용접 내부에 기포가 가득했어요. 김상훈이 설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부족이 아니라고, 기본기 자체가 안 돼 있는 거라고 했어요. 심해 압력을 견뎌야 하는 드릴십에 이런 용접을 쓸 수는 없다고, 전부 절단하고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죠.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정도 불량률이 나오냐고요. 김상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은 1%도 안 된다고, 숙련된 용접공들은 거의 실수를 안 한다고 대답했죠. 1% 대 70%. 숫자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다음날 저는 수압해 지역의 아틀란티코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2006년에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던 바로 그 조선소였어요. 포럼에서 브라질 관료들이 자랑스럽게 언급했던 곳이죠.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니테로이보다 더 좋았습니다. 2009년에 완공된 최신 시설이었거든요. 거대한 도크, 현대식 크레인, 넓은 작업장.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텅 빈 작업장들이 많았어요. 가동 중인 곳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조용했죠. 현장 책임자 파울로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50대 후반으로 보였고 피곤한 표정이었어요. 악수를 나누며 그가 말했습니다. 요즘 상황이 어렵다고, 일감이 줄었다고 했죠. 저는 물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기술 이전을 해줬다고 들었는데 그 기술로 지금 뭘 만들고 있냐고요. 파울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삼성중공업은 2012년에 철수했다고, 그 후로 상황이 계속 나빠졌다고 대답했어요. 파울로가 저를 한 작업장으로 안내했습니다. 미완성 선체가 도크에 놓여 있었어요. 녹이 슬기 시작하고 있었죠. 파울로가 설명했습니다. 저 선체는 5년 전부터 작업 중이라고, 하지만 완성 시기는 알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가까이 다가가 선체를 살펴봤습니다. 용접 상태가 엉망이었어요. 울퉁불퉁한 용접선, 녹슨 철판, 제대로 붙지 않은 부분들. 전문가가 아니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배가 아니라 고철 덩어리라고요. 파울로가 말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수년간 기술을 전수했다고, 하지만 브라질 노동자들의 기능 수준이 향상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생산 노하우, 전수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했죠. 저는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였냐고요. 파울로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게 문제였다고, 용접 기술도 문제, 부품 관리도 문제, 공정 관리도 문제였다고 말했어요. 삼성중공업 기술자들이 매뉴얼을 주고 교육을 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다고 했죠. 저는 기록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포럼에서 브라질 장관이 말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설계도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고, 천만의 말씀이었죠. 오후에 파울로가 저를 부품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창고 안은 혼란 그 자체였어요. 필요한 부품은 없고 필요 없는 부품만 쌓여 있었죠. 재고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창고 관리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엉망이냐고요. 관리자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브라질 공급업체들이 약속한 날짜에 부품을 안 보낸다고, 갑자기 엉뚱한 부품을 보낼 때도 있다고 했죠.
부품 코드 시스템도 복잡해서 실수가 잦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공급망 자체가 붕괴 상태구나 하고요. 그때 갑자기 작업장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파울로에게 물었죠. 무슨 일이냐고요. 파울로가 시계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축구 경기 시간이라고. 브라질 국가대표팀 경기라고 했어요. 작업장 인원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작업 중에 축구 경기를 보러 간다고요? 파울로가 설명했죠. 계약서에 축구 경기 날은 작업 중단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고 브라질 노동법이 그렇다고 말했어요. 저는 텅 빈 작업장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문화 차이 수준이 아니라고, 일하는 태도 자체가 다르구나 하고요. 다음 날 저는 마우와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1968년에 브라질 최초의 해양 플랫폼 P-1을 건조한 명문 조선소라고 들었어요. 하지만 도착해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선소 정문에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구인 광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는 또 다른 현수막이 있었죠. 해고 노동자들의 항해 문구였어요. 경비원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경비원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2014년에 3,000명을 해고했다고, 지금은 몇백 명만 남아있다고 말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황폐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가동 중단된 크레인, 녹슨 장비들, 텅 빈 작업장. 한때 브라질 조선업의 자랑이었을 이곳은 이제 폐허나 다름없었어요. 현장 관계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조선소를 안내했죠. 우리는 한 건물 앞에 섰습니다.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1968년에 P-1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브라질 최초의 해양 플랫폼이었다고 했어요. 당시에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자랑했다고 자부심을 드러냈죠.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뭘 만드냐고요? 관계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안 만든다고, 일감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조선소를 돌아다니며 여러 노동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50대 용접공이 말했어요. 자신은 30년 경력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일이 없어서 집에서 놀고 있다고 했죠. 브라질 조선업이 무너지고 있다고, 정부가 약속한 일자리는 다 거짓말이었다고 분노했습니다. 일주일간 브라질 조선소 3곳을 방문한 후 저는 리우데자네이루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을 적었습니다. 브라질 조선업 현황 실태 조사. 처음 문단에 이렇게 썼습니다. 포럼에서 들었던 화려한 계획과 현장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다고, 브라질 조선업은 붕괴 직전이라고 기록했죠. 구체적인 수치를 정리했습니다. 용접 불량률 70% 이상, 조선업 근로자 2014년 8만 2천 명에서 2020년 1만 5천 명으로 81% 감소, 가동 중단된 조선소 다수, 마우와 조선소 3천 명 해고. 삼성중공업 사례도 분석했습니다. 2006년에 진출해서 1,400만 달러 로열티를 받고 기술 이전했고, 2,200만 달러의 10% 지분도 인수했지만 6년 만에 실패를 인정하고 2012년에 철수했다고 적었어요. 그리고 제 결론을 썼습니다. 브라질은 시설은 지었지만 기술은 만들지 못했다고, 설계도는 있지만 그걸 실현할 수 없다고, 6년간 기술 이전을 받았어도 숙련공을 양성하지 못했다고 기록했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기술은 계약서나 설계도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 축적되는 것이며, 브라질은 이 근본적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썼어요. 보고서를 저장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뒤에 무너져가는 조선업이 있다는 거요. 브라질 조선소 실태 조사를 마친 저는 다음 일정을 위해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비교 연구니까요. 브라질을 봤으니 이제 한국을 봐야 했죠.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한국은 가격 경쟁력만 있는 나라라는 편견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부산으로 이동했습니다. 한국 조선소 방문 일정은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였어요. 택시를 타고 조선소로 향하는 동안 기사가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크레인들이 다 조선소 거라고, 세계에서 제일 큰 조선소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죠. 창밖을 보니 정말 거대한 크레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브라질에서 본 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규모부터 달랐죠. 조선소 게이트를 통과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 이진수 부장이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악수를 나누며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 조선소 투어를 시작했죠. 첫 번째로 간 곳은 용접 작업장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브라질과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졌어요. 수십 명의 용접공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불꽃이 사방에서 튀었지만 모든 게 정확했습니다. 저는 한 용접공 가까이 다가가 지켜봤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기계처럼 정확했어요. 용접봉이 철판을 따라 매끄럽게 움직였고 용접선은 완벽한 직선을 그렸죠. 브라질에서 봤던 떨리는 손, 삐뚤어진 용접선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진수 부장에게 물었습니다. 용접 불량률이 얼마나 되냐고요? 그가 대답했어요. 1%도 안 된다고. 숙련공들은 거의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1%. 브라질은 70%였는데요.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말 1% 맞냐고요? 이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용접공들은 평균 경력이 20년 이상이라고, 손끝에 기술이 녹아 있다고 설명했죠. 다음은 부품 창고였습니다. 브라질에서 봤던 혼란스러운 창고와는 달랐어요. 모든 부품이 정확하게 분류돼 있었고 전산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었죠.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부품 재고와 입출고 현황이 표시됐습니다. 창고 관리자가 설명했습니다. 부품은 필요한 시간 정확히 맞춰 도착한다고, 공급망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한다고 말했어요. 지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죠. 저는 물었습니다. 현지 부품 사용 비율이 얼마냐고요? 관리자가 대답했어요. 한국 부품이 80% 이상이라고, 나머지는 독일이나 일본에서 들여온다고 했죠. 품질이 검증된 곳에서만 가져온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라질의 65% 자국 생산 규정이 떠올랐습니다. 품질은 생각 않고 숫자만 맞추려던 그 정책 말이죠. 오후에는 실제 건조 중인 드릴십을 보러 갔습니다. 거대한 도크에 드릴십이 놓여 있었어요. 완성률은 약 60% 정도로 보였죠. 이진수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저 배는 8개월 전에 시작했다고, 4개월 후면 진수한다고 말했어요. 총 12개월이면 완성되는 거였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브라질 아틀란티코 조선소에서는 드릴십 한 척 만드는데 3년이 걸린다고 했거든요. 아니, 3년이 아니라 5년이 지나도 완성 못하고 있었죠. 제가 물었습니다. 정말 12개월이면 완성이 가능하냐고요? 이 부장이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물론이라고, 우리는 연간 드릴십을 12척까지 만들 수 있다고 말했죠.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국은 1년에 12척, 브라질은 5년 동안 0척. 이게 현실이었어요. 선체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복잡한 배관들이 정교하게 연결돼 있었고 전기 배선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모든 게 시스템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죠. 이 부장이 말했습니다. 이게 한국 조선업이라고,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라고 설명했어요. 설계도는 같을 수 있지만 실제로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공정관리, 품질관리, 인력관리 모든 게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말했죠. 저는 브라질 장관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설계도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고 했던 그 오만한 발언 말이죠. 완전히 틀린 말이었어요. 작업장을 나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진수 부장이 차를 따라주며 물었어요. 브라질 조선소도 방문했다고 들었는데 어땠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충격적이었다고,
시설은 좋은데 기술이 없더라고 말했죠. 이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삼성중공업이 브라질에 진출했다가 철수한 이야기를 안다고 기술 이전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때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어려웠냐고요? 이 부장이 설명했죠. 기술은 매뉴얼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숙련공의 손끝에서 나오는 감각, 수천 번의 실패를 통해 배운 노하우, 이런 건 문서로 만들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브라질이 1970년대에 세계 2위였다는 거 안다고. 하지만 그들은 멈췄다고 말했죠. 한국은 그때 배우는 단계였지만 멈추지 않았다고. 계속 발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의미가 없다고. 중요한 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였죠. 저녁 무렵 조선소를 나서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같은 설계도, 같은 자재를 쓰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다를까요? 브라질은 5년 동안 한 척도 못 만들고 한국은 1년에 12척을 만듭니다. 답은 명확했습니다. 기술은 사람 속에 있었어요. 20년 경력 용접공의 손끝에 완벽하게 작동하는 공급망 시스템에 수천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 완성된 공정 관리에 있었죠. 브라질은 설계도를 샀지만 한국은 기술을 쌓았습니다. 그게 차이였어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에 한 문장을 추가했죠. 한국 조선업을 과소평가한 건 제 실수였다고. 이들은 가격 경쟁력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의문이 들었어요. 브라질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무너져가는 조선업, 완성되지 않는 시추선들, 사라진 8만 명의 일자리. 그 끝은 어디일까요? 곧 저는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끝이 얼마나 참혹한지를요. 한국 조선소 방문을 마치고 연구소로 돌아온 저는 본격적인 데이터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브라질과 한국, 두 나라의 조선업을 숫자로 비교하는 작업이었죠. 화면에 엑셀 시트를 띄우고 수치들을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항목은 생산성이었습니다. 브라질은 지난 5년간 완성한 드릴십이 0척, 한국은 같은 기간 60척 이상. 숫자가 너무 극명해서 다시 확인했지만 틀림없었죠. 두 번째는 비용이었습니다. 브라질은 드릴십 한 척당 15억 달러를 투입했지만 완성하지 못했고 한국은 5억 달러에 12개월 만에 완성했어요. 3배의 비용을 쓰고도 결과물은 0이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품질 관리였습니다. 용접 불량률 브라질 70% 이상, 한국 1% 미만. 이 차이가 모든 걸 설명해주고 있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발견은 따로 있었습니다. 삼성중공업 사례를 분석하면서 찾아낸 거였어요. 삼성중공업은 2006년 브라질에 진출하면서 1,400만 달러의 로열티를 받았습니다. 10% 지분도 2,200만 달러에 인수했죠. 6년 동안 기술 이전 계약을 이행했고 한국 기술자들을 파견해서 교육도 시켰어요. 설계도를 줬고 공정 매뉴얼도 제공했고 용접 교육도 6개월간 진행했습니다. 브라질 입장에서는 모든 걸 받은 거였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2012년 삼성중공업은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아틀란티코 조선소는 경영 위기에 빠졌고 납기 지연과 품질 불량이 계속됐어요. 브라질 노동자들의 기능 수준은 6년이 지나도 향상되지 않았죠. 저는 조선업계 관계자가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조선업은 노동 집약적 산업이라 투자나 건설보다 향후 운영이 문제라고, 해외 사업장은 국내와 환경이 달라 어려움이 생긴다고 했던 그 말이요. 돈을 주고 기술을 샀는데도 실패했습니다. 6년간 교육을 받았는데도 안 됐어요. 왜일까요? 저는 한국에서 만났던 이진수 부장의 말을 메모해서 찾아 읽었습니다. 기술은 매뉴얼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숙련공 양성에는 최소 5년이 걸린다고 했던 그 말이요. 브라질은 6개월 교육으로 용접공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한국은 5년을 투자했죠. 브라질은 설계도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수천 번의 실패를 통해 배웠고요.
저는 페트로브라스의 발주 데이터도 분석했습니다. 2003년부터 2016년까지 브라질 정부는 605개의 선박과 해양 구조물을 구매했어요. 대부분 자국 생산 규정 65%에서 70%를 적용했죠. 하지만 2016년 이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자국 생산 규정이 10%에서 15%로 대폭 완화됐어요. 그리고 해양 블렌트의 80%에서 90%를 해외에서 구매하기 시작했죠. 브라질 조선산업협회 회장 세르지우 바시의 발언도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현지 생산 비율을 25%에서 40%까지만 올려도 현지 조선사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했어요. 65%에서 70%를 강요하던 나라가 이제는 25%만 해달라고 애원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저는 이 숫자의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았어요. 항복이었죠. 브라질은 1970년대와 80년대 세계 2위 조선국이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자유화 정책으로 무너졌고 2000년대 부활을 시도했지만 2010년대 중반 다시 붕괴했어요. 한국은 그 시절 배우는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죠. 브라질이 1위와 2위를 다투던 시절, 한국은 묵묵히 기술을 쌓았어요. 브라질이 자유화로 조선업을 포기했을 때, 한국은 계속 투자했고요.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브라질 조선업 근로자는 2014년 8만 2천 명에서 2020년 1만 5천 명으로 81% 감소했어요. 한국 조선 3사는 세계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저는 보고서의 결론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질의 실패는 기술을 물건으로 착각한 데서 시작됐다고 적었어요. 설계도를 사면 배를 만들 수 있다고, 매뉴얼만 있으면 기술이 이전된다고 믿었다고 썼죠. 하지만 조선업은 그런 산업이 아니었습니다. 20년 경력 용접공의 손끝 감각, 수천 번의 실패를 통해 완성된 공정관리, 완벽하게 작동하는 공급망 시스템. 이 모든 게 기술이었어요. 브라질은 멈췄고 한국은 달렸습니다. 브라질은 과거의 영광에 취했고 한국은 미래를 향해 투자했어요. 브라질은 6개월 교육으로 숙련공을 만들려 했고 한국은 5년을 기다렸죠.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기술은 훔칠 수 없다고, 사람과 시간 속에서 축적되는 것이라고. 브라질은 이 진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썼어요. 보고서를 저장하려는데 갑자기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브라질 언론 기사였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죠. 세치 브라질 파산 신청, 부채 8조 원. 저는 급히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브라질 정부의 조선소 프로젝트를 전담하던 공기업 세치 브라질이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누적 손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치솟았고 미완성 시추선 28척은 해안가에 방치됐다고 했죠. 다음 기사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검찰이 라바자투 부패 수사를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조선소 계약 과정에서 수천억 원의 뇌물이 오갔고 오데브레시와 에코빅스 같은 대형 조선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연루됐다고 했어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그 조선소들, 만났던 그 사람들, 모든 게 부패의 그물망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브라질 조선업의 실패는 단순히 기술 부족 때문이 아니었다고요. 시스템 전체가 썩어 있었던 겁니다. 기술을 훔치려던 욕심이 부패를 불렀고 그 부패가 모든 걸 무너뜨렸어요. 저는 보고서를 다시 열어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브라질은 기술뿐만 아니라 신뢰도 잃었다고, 그리고 그 대가는 한 나라 전체를 흔들고 있다고 적었죠. 다음 날 아침,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브라질 대통령 탄핵 심의가 시작됐다는 거였어요. 조선업 프로젝트 실패와 부패 스캔들이 정권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브라질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진 조선업, 사라진 일자리, 8조 원의 빚. 그리고 한국은요. 묵묵히 배를 만들며 세계의 신뢰를 쌓고 있었죠. 세치 브라질 파산 뉴스가 터진 다음 날, 저는 긴급 화상회의에 참여했습니다.
브라질 정부가 국제해양산업연구소에 추가 분석을 요청한 거였어요. 화면 너머로 브라질 관료들의 지친 얼굴이 보였죠. 새로 임명된 에너지부 차관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세치브라질 파산으로 모든 조선소 프로젝트가 중단 위기에 처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물었죠. 정말 회생 불가능하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술적 문제보다 구조적 문제가 더 크다고. 지금 필요한 건 기술 이전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재검토라고 말했어요. 차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검찰이 조선소 부패 수사를 본격화했다는 거였어요. 라바자투 작전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수사였습니다. 뉴스를 보니 제가 방문했던 조선소 이름들이 계속 나왔어요. 엔세아다, 에코빅스, 마우아. 모두 수사 대상이었죠. 검찰 발표에 따르면 조선소 건설 계약 과정에서 수천억 원대 뇌물이 오갔다고 했습니다. 브라질 대기업 오데브레시가 중심에 있었고 정치인과 고위 관료들에게 자금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엔세아다 조선소는 오데브레시가 대주주였는데 운영도 시작하기 전에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에코빅스 조선소는 부패 수사를 받아 사업을 완전히 중단했고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왜 브라질 조선소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를요. 기술 문제 이전에 애초부터 제대로 된 업체 선정이 안 됐던 겁니다. 뇌물을 주는 회사와 계약을 맺었으니 현장이 엉망일 수밖에 없었죠. 원유 가격도 문제였습니다. 2012년 배럴당 $80에서 $100를 오가던 유가가 2016년에는 $25에서 $32까지 폭락했어요. 해양 플랜트 수요가 급감했죠. 브라질 거리에서는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뉴스 화면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플래카드에는 부패 척결, 대통령 퇴진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조선업 실패도 시위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한 시위 참가자가 카메라 앞에서 말했어요. 정부가 수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완성된 배는 단 한 척도 없다고. 약속했던 일자리는 다 어디 갔느냐고 분노했죠. 저는 호텔방에서 브라질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매일 새로운 폭로가 터져 나왔어요. 조선소 자금 일부가 해외 비자금 계좌로 빠져나갔다는 보도, 정치인들의 명품 시계와 해외 부동산 구입 내역, 모두 조선소 프로젝트 자금에서 나온 거였죠. 한 달 후 브라질 국회에서 탄핵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저는 생중계를 지켜봤어요. 한 의원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조선업 프로젝트로 8조 원을 낭비했다고, 완성된 배는 영척이라고, 이게 정부의 무능과 부패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죠.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찬성표가 하나씩 올라갔어요. 결국 탄핵안이 가결됐고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권좌에서 쫓겨났습니다. 조선업 프로젝트 실패가 정권을 무너뜨린 겁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어요. 기술을 훔치려던 오만함이 결국 나라 전체를 흔들었구나 하고요. 며칠 후 브라질 현지 언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요청이었어요. 저는 리우데자네이루 한 방송국 스튜디오로 갔죠. 앵커가 질문했습니다. 브라질 조선업이 왜 실패했다고 보느냐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기술을 물건처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계도와 매뉴얼만 있으면 된다고 착각했다고 말했죠. 앵커가 다시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성공했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한국은 멈추지 않았다고. 브라질이 1970년대 세계 2위였을 때 한국은 배우고 있었지만 브라질이 멈춘 사이 한국은 계속 달렸다고 설명했죠. 방송이 나간 후 브라질 시청자들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댓글 대부분이 분노였어요. 정부가 국민을 속였다고, 한국 기술을 쉽게 가져올 수 있다고 거짓말했다고 비난했죠. 하지만 일부는 달랐습니다.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댓글도 있었어요. 과거 영광에 집착하지 말고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죠. 저는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브라질 조선업 붕괴와 정치적 파장이었어요.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세치 브라질 파산 규모 8조 원, 라바자투 부패 수사로 주요, 조선 기업 연루,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정치 붕괴, 원유 가격 폭락으로 인한 수요 급감. 그리고 근본 원인을 분석했어요. 첫째, 기술에 대한 오해. 설계도만 있으면 된다는 착각. 둘째, 부패한 시스템. 뇌물로 계약을 낸 무능한 업체들. 셋째, 과거 영광에 대한 집착. 1970년대 세계 2위였다는 자부심이 현실 인식을 방해했다고 적었죠. 마지막으로 한국과의 비교를 썼습니다. 브라질은 6년간 기술 이전을 받았지만 실패했고, 한국은 수십 년간 묵묵히 기술을 쌓았다고요. 브라질은 65% 자국 생산 규정을 강요했지만 결국 10%로 후퇴했고, 한국은 품질 중심으로 공급망을 구축했다고 기록했어요. 보고서를 저장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브라질은 어떻게 될까요? 파산한 공기업, 법정 관리에 들어간 조선소들, 해안가에 방치된 미완성 시추선 28척.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떠올랐어요. 브라질은 정말로 끝난 걸까요? 아니면 이제라도 현실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몇 달 후 저는 그 답을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매우 극적인 방식으로요. 탄핵 1년 후, 제 이메일함에 브라질 정부로부터 공식 서한이 도착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했고, 조선업 재건 계획을 논의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다시 브라질행 비행기에 올랐죠. 브라질리아 정부 청사는 1년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려한 현수막도, 들뜬 분위기도 사라졌어요. 대신 조용하고 진지한 분위기가 감돌았죠. 새로 임명된 에너지 장관 페르난도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악수를 나누며 말했어요. 도와달라고, 브라질이 실수를 인정한다고 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브라질 관료 10여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1년 전 포럼에서 봤던 그 오만한 표정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모두 심각한 얼굴이었죠. 페르난도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현 상황부터 설명했어요. 미완성 시추선 28척이 여전히 해안가에 방치돼 있다고, 완성률은 60%에서 70% 사이라고 했죠. 저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왜 완성하지 못하냐고요? 페르난도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기술이 없다고, 브라질 조선소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한다고 말했죠. 다음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브라질 정부의 새로운 조선업 재건 계획이었어요. 5조 5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내용을 읽어보니 1년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국 생산 규정을 대폭 완화한다고 했어요. 65%에서 70%를 강요하던 정책을 포기하고 이제는 10%에서 15%만 요구한다고 했죠. 브라질 조선산업협회 회장도 참석해 있었습니다. 그가 발언했어요. 솔직히 25%에서 40%만 해도 현지 조선사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과거처럼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죠. 저는 숫자의 변화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6,570%, 1,015%. 이건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니었어요. 완전한 항복이었죠. 페르난도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외국 기업, 특히 한국 기업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한화오션 같은 한국 회사가 브라질의 제조 기반을 마련해주면 브라질이 배우겠다고, 더 이상 기술을 강제로 가져오려 하지 않겠다고 말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감회가 복잡했습니다. 1년 전 포럼에서 한국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의 가르침을 청하고 있었으니까요. 한 관료가 손을 들어 발언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는 1970년대의 세계 2위였다고. 하지만 그건 과거일 뿐이라고, 이제는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는 걸 인정한다고 말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어요. 굴욕감과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죠. 페르난도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핵심 요청사항이었어요. 미완성 시추선 28척 중 최소 3척이라도 한국에서 완성해달라고, 브라질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작업 과정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 조선사들이 받아들일 것 같으냐고요. 페르난도가 대답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필요하다고 한국과 브라질을 연결해달라고 부탁했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페르난도와 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솔직히 창피하다고 1년 전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안다고 했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변할 수 있냐고, 또다시 자국 생산 규정을 강화하지는 않을 거냐고요. 페르난도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번 실패로 배웠다고, 기술은 강제로 가져올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죠. 2주 후 저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브라질 정부 대표단도 함께였어요. 이번엔 제가 안내자였죠. 인천공항에 내려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한국 조선사 본사에서 회의가 예정돼 있었어요. 페르난도와 브라질 관료들은 긴장한 표정이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한국 조선사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브라질 현장에서 만났던 이진수 부장도 보였어요. 그는 이제 임원이 돼 있었죠. 페르난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죄송하다고, 브라질이 오만했다고 인정했죠. 그리고 부탁했습니다. 미완성 시추선들을 완성해달라고, 한국 방식대로 해달라고 말했어요. 이진수 부장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진행하길 원하느냐고요. 페르난도가 서류를 펼쳤어요. 한국으로 배를 예인해서 완성해달라고, 브라질 조선소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한다고 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년 전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브라질이 스스로 기술 부족을 인정하고 한국에 모든 걸 맡기겠다고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브라질 재무 담당자가 발언했습니다. 비용은 브라질이 전부 부담하겠다고, 한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덧붙였죠. 제발 도와달라고, 저 배들이 완성되지 않으면 브라질 에너지 산업 전체가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항복이구나 하고요. 이진수 부장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미완성 시추선 세척의 상태 보고서였어요. 그는 설명했죠. 현재 완성률 60%에서 70%지만 브라질에서 작업한 부분 대부분이 품질 기준을 못 맞춘다고, 전부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페르난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다고, 그래도 해달라고, 한국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했죠.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측이 조건을 제시했어요. 시추선을 한국으로 예인할 것, 모든 작업은 한국 조선소 기준으로 진행할 것, 브라질은 작업 과정에 간섭하지 않을 것. 브라질 측은 모든 조건을 수용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놀랐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계약서에 서명이 이뤄졌습니다. 이진수 부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브라질을 비난하지 않겠다고, 다만 최선을 다해 배를 완성하겠다고 했죠. 페르난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고, 한국에 큰 빚을 졌다고 말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이진수 부장과 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정말 도와주는 거냐고, 브라질이 1년 전에 한국을 그렇게 무시했는데도요. 이 부장이 쓰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한국 조선업이라고,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거라고 말했죠. 그리고 덧붙였어요. 결국 기술이 이긴다고, 오만함은 언젠가 무너지지만 기술은 남는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참교육이 시작되는구나 하고요. 계약 체결 2달 후, 저는 부산항에 서 있었습니다. 브라질에서 예인된 첫 번째 시추선이 도착하는 날이었어요. 멀리서 거대한 철제 구조물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죠. 이진수 부장이 제 옆에 섰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걸 보면 가슴이 아프다고, 브라질에서 5년 동안 고생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했죠. 시추선이 도크에 안착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상태가 심각했어요. 녹슨 철판, 울퉁불퉁한 용접선, 제대로 붙지 않은 부분들.
5년간의 실패가 그대로 보였죠. 다음 날부터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시추선 구석구석을 점검했어요. 저도 작업장에 동행했죠.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부장이 저를 회의실로 불렀어요. 테이블 위에 두꺼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이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용접한 부분의 80%가 불량 판정을 받았다고, 심해 압력을 견딜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어요. 전부 절단하고 다시 작업해야 한다고 했죠. 저는 물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고요? 이 부장이 대답했어요. 4개월이면 완성할 수 있다고, 브라질에서 5년 동안 못한 걸 4개월 만에 끝낼 수 있다고 말했죠.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매주 조선소를 방문하며 과정을 지켜봤어요. 첫 주에는 불량 용접 절단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불꽃이 튀며 철판이 잘려나갔어요. 브라질에서 몇 년 걸려 붙인 용접이 하루 만에 제거되고 있었죠. 한 한국 기술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불량이 많은 건 처음 본다고, 기본도 안 돼 있다고 한숨을 쉬었어요. 두 번째 주부터 새로운 용접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한국 용접공을 지켜봤어요. 20년 경력이라는 김기철 씨였죠. 그의 손놀림은 예술이었습니다. 용접봉이 철판을 따라 매끄럽게 움직였고, 용접선은 완벽한 직선을 그렸어요. 브라질 용접공들과는 차원이 달랐죠. 김 씨가 잠시 쉬는 시간에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하느냐고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20년 하다 보니 손이 기억한다고, 매뉴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했죠.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보였습니다. 브라질에서 1년 넘게 진행되지 않던 공정이 빠르게 진행되기 시작한 거예요. 부품이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고, 작업자들은 치밀하게 움직였어요. 공정관리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죠. 이 부장이 저를 시추선 내부로 안내했습니다. 복잡한 배관들이 정교하게 연결돼 있었고, 전기 배선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그가 설명했죠. 이게 한국 조선업이라고, 수십 년간 쌓아온 시스템이라고 말했습니다. 3개월째 되던 날, 페르난도를 포함한 브라질 관료들이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조선소 작업 과정을 지켜봤어요. 페르난도의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감탄과 부러움, 그리고 굴욕감이 섞여 있었죠. 그가 조용히 제게 말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겠다고, 기술을 쉽게 생각했다고 고백했습니다. 4개월째, 드디어 첫 번째 시추선이 완성됐습니다. 진수식 날, 저는 부두에 서 있었어요. 브라질 관료들도 참석했죠. 거대한 시추선이 천천히 물에 떠올랐습니다. 완벽한 모습이었어요. 브라질에서 5년간 완성하지 못했던 그 배가 한국에서 4개월 만에 완성된 겁니다. 페르난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 측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했죠. 이 부장은 담담하게 악수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켰을 뿐이라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어요. 진수식 후 간단한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페르난도가 제게 다가왔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토마스, 당신 말이 맞았다고. 기술은 계약서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 있었다고 인정했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라도 깨달았다는 거라고, 브라질이 현실을 인정한 게 첫걸음이라고 말했어요. 다음 달, 두 번째 시추선도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세 번째도요. 브라질에서 각각 5년씩 걸려도 못 끝낸 배들이 한국에서는 4개월씩 만에 완성된 겁니다. 저는 전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설계도, 같은 자재였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차이는 기술이었고, 그 기술은 사람들 속에 있었죠. 마지막 배가 브라질로 출항하는 날, 저는 부두에 섰습니다. 이진수 부장이 제 옆에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기분이 어떠냐고요. 이 부장이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죠. 해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씁쓸함이 있다고. 브라질이 처음부터 한국을 믿었다면 이런 고생은 없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부장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배를 만든 게 아니라 실패를 책임진 거라고, 브라질의 실패를 한국이 수습한 거라고 했죠. 이 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게 한국 조선업이라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조선업의 참교육이었어요.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브라질 5년 영척 대 한국 4개월 세척 완성. 불량률 80% 전부 제작업. 같은 설계도 완전히 다른 결과. 기술은 사람 속에 축적되는 것. 그리고 결론을 썼습니다. 브라질은 기술을 훔치려 했지만 정권을 잃었다고, 한국은 손해를 보면서도 신뢰를 얻었다고 기록했죠. 창밖으로 부산항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조선소 크레인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훔칠 수 없다고요. 사람과 시간 속에서 쌓이는 거였죠. 브라질은 그걸 배웠고, 한국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 사건이 세계에 어떤 메시지를 던졌는지, 그건 1년 후 제가 참석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1년 후, 저는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컨벤션 센터에 서 있었습니다. 국제해양산업 컨퍼런스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500명이 넘는 각국 조선업계 인사들이 모인 자리였죠. 제가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은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브라질 케이스 연구 발표였어요. 세계 조선업계가 주목하는 사례였거든요. 백스테이지에서 대기하는 동안 진행요원이 다가왔습니다. 5분 후 무대에 오르라고 했어요. 저는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죠.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어요. 객석을 보니 빈자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앞줄에는 페르난도를 포함한 브라질 관료들이 앉아 있었고, 한국 조선사 관계자들도 보였어요. 이진수 부장도 있었죠. 마이크를 잡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해양산업연구소 토마스 밀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브라질 조선업 사례를 통해 배운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브라질 조선업의 흥망성쇠라는 제목이었어요. 저는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질은 1970년대와 80년대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배를 건조하는 국가였다고, 1958년부터 조선업을 육성해온 역사가 있다고 말했죠. 하지만 1990년대에 자유화 정책으로 붕괴했고, 2000년대 부활을 시도했지만 2010년대 중반 다시 무너졌다고 설명했어요. 다음 슬라이드는 숫자였습니다. 조선업 근로자 2014년 8만 2천 명에서 2020년 1만 5천 명으로 81% 감소. 미완성 시추선 28척, 세치 브라질 파산, 규모 8조 원. 청중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한국은 가격만 싸다고 생각했어요. 기술력은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떨어진다고 믿었죠. 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브라질 조선소와 한국 조선소를 직접 방문하고 나서야 깨달았죠. 기술은 설계도나 계약서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 축적되는 것이라는 거요. 다음 슬라이드에 비교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브라질 5년 영척 대 한국 4개월 세척. 용접 불량률 브라질 70% 대 한국 1%. 비용 브라질 15억 달러 대 한국 5억 달러. 청중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브라질은 1970년대의 세계 2위였습니다. 하지만 멈췄어요. 과거의 영광에 취해 현실을 보지 못했죠. 반면 한국은 그 시절 배우는 단계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브라질이 자유화로 조선업을 포기했을 때 한국은 계속 투자했어요. 브라질이 부활을 외치며 기술을 훔치려 할 때 한국은 묵묵히 기술을 쌓고 있었죠. 삼성중공업 사례도 설명했습니다. 2006년 진출해서 1,400만 달러 로열티를 받고 기술 이전했지만 6년 만에 실패를 인정하고 철수했다고요. 브라질은 돈을 주고 기술을 샀지만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자국 생산 규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브라질은 65%에서 70%를 강요했지만 결국 10%에서 15%로 후퇴했다고요. 조선산업협회 회장이 25%만 해도 살 수 있다고 애원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객석의 페르난도를 바라봤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저는 말했습니다. 브라질은 결국 한국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미완성 시추선을 한국으로 예인해서 완성해달라고 고개를 숙였어요. 한국은 묵묵히 받아들였고 4개월 만에 세 척을 완성했죠. 브라질에서 5년간 못한 걸 한국은 4개월 만에 해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진수식 사진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페르난도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 사진 속 브라질 장관은 눈물을 흘리며 한국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오만했던 나라가 현실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인 순간이었죠. 그리고 제 결론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기술은 훔칠 수 없습니다. 설계도를 사거나 매뉴얼을 받는다고 기술이 이전되지 않아요. 기술은 사람 속에 수십 년의 시간 속에 축적되는 겁니다. 둘째, 과거의 영광은 의미가 없습니다. 브라질이 1970년대에 세계 2위였다는 사실은 2020년대의 경쟁력을 보장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셋째, 멈추지 않는 자가 승자입니다. 브라질은 멈췄고 한국은 계속 달렸어요. 그 결과가 지금의 격차를 만들었죠.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 조선 3사 세계 시장 점유율 70%, 연간 생산 능력 세계 1위, 기술력 평가 최고 등급.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 조선업은 이제 세계의 표준입니다. 가격 경쟁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죠. 브라질 케이스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말했습니다. 기술은 오만함을 이기고 신뢰는 시간이 만듭니다. 한국 조선업이 그 진리를 보여줬어요. 발표가 끝났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죠. 그러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페르난도가 다가왔습니다. 그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어요. 고맙다고, 브라질의 실수를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했죠. 우리가 배운 교훈을 세계와 나눠줘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진수 부장도 다가왔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악수를 나눴어요. 저는 그에게 물었죠. 기분이 어떠냐고요. 이 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인정받았다는 게 좋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한국 조선업은 계속 발전해야 한다고, 멈추는 순간 브라질처럼 될 수 있다고 강조했죠. 컨퍼런스가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멈추지 않는 자가 승자다였습니다. 결론을 적었습니다. 브라질은 과거 영광에 도취돼 현실을 보지 못했고, 한국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봤다고요. 브라질은 기술을 훔치려 했지만 신뢰를 잃었고, 한국은 기술을 지키며 신뢰를 얻었다고 썼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조선업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산업이 아니라 시간과 사람을 통해 기술을 축적하는 산업이며, 한국은 이 진실을 세계에 증명했다고 기록했어요. 보고서를 저장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싱가포르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브라질은 배웠고, 한국은 증명했고, 세계는 인정했다고요. 기술은 결국 이긴다는 걸, 멈추지 않는 자가 승자라는 거요.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했습니다. 저도 한국을 과소평가했었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한국 조선업은 세계의 표준이라는 거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